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금세 10시 5분 저희가 2부로 찾아뵙는 시간 금방 왔습니다. 경제상식 퀴즈 정답부터 알려드려야죠. 정답은 국민연금이었습니다. 국민연금 그 수급자가 이제 700만 명을 넘어섰다라는 이야기도 전달을 해드렸고요. 안직환님이 실업자였을 때 실업 크레딧이라는 제도로 지원을 받아서 부담을 좀 덜하게 반 정도 내고 유지했었네요 라고 이렇게 또 실용적인 이야기도 보내주셨고요. 백원희님, 아들이 국민연금 불안해서 못 넣겠다는데 저는 넣어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이 맞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노성민님, 국민연금은 매월 급여에서 빠져나가는데 40년 정도 후에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아마도 저 같은 20대 분들이나 30대 분들은 의구심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또 이렇게 걱정하시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그래도 사회보장 시스템 중에서 가장 안전한 게 국민연금 공단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좋아졌다 이런 뉴스가 들리잖아요. 그러면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후에 또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가 늘고 있다. 이런 뉴스도 따라 붙습니다. 사람의 심리가 또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국민연금은 재원 때문에 또 고령화 속도 때문에 개편은 해야만 하는 거고 정치권에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원체 거대한 일이기 때문에 쉽게 결론이 나질 않네요. 계속 한번 같이 관심 갖고 지켜보시죠. 모두 우리의 미래니까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국민연금 수익률,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증시 상황 한번 보죠. 증시가 좋아야 국민연금 수익률도 올라갈 텐데 해외 증시는 좋습니다만 우리 증시는 또 약세로 돌아섰네요. 코스피 코스닥 0.7, 0.5% 각각 내린 2516, 693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는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올라도 코스닥은 700이 되지 못하고 올라도 코스피는 2600이 되지 못하는 현재입니다. 삼성전자는 강보합, 하이닉스는 약보합 상태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8% 비교적 좀 많이 떨어지고 있고 최근에 많이 올랐었던 KB금융이 오늘은 3% 정도, 신한지주도 3% 정도 최근에 많이 올랐던 금융주들이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고요.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은 바이오주들이 오늘은 좀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네요. 오늘 원달러 환율이 좀 많이 올라서 출발을 했었는데 1,405원, 1,406원 정도 오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뉴스 중에서 빠지지 않는 게 그 공급 우려입니다. 공급 우려. 그래서 정부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재건축, 재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죠. 그런 소식에 또 일부 지역은 또 들썩이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계획대로 무사히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업 시행부터 완공까지 특히 재건축, 재개발 잡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기본적인 개념부터 현장의 분위기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같이 한번 들여다보시죠. 수도권 재건축 재개발 연합회 운영진으로 자문을 도왔던 전연규 법무사와 오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연규입니다. 일단 이제 기초적인 용어도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텐데요. 재개발, 재건축 좀 혼용해서 쓰는 경우도 많죠. 대부분 그냥 재건축 또는 재개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네. 간단하게 구별하자면 재건축은 공동주택인 아파트나 빌라 또는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노후불량된 주택들을 개량해서 아파트 등을 짓는 것이고요. 재개발은 문자 그대로 대부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다만 토지보상법에서는 양자의 사업을 공익사업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건축은 같은 공익사업이라도 사익적인 측면이 강하다 해가지고 사실상 세입자나 이런 보상들은 없는 것이 좀 단점입니다. 특히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개발이라고 하면 단독주택들이 쭉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개발하는 거고 재건축은 오래된 아파트를 다시 짓는 개념. 그렇죠. 거기 그렇게 보시면 더 될 겁니다. 가깝죠. 근데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정말 오래 걸리죠. 네. 이게 물론 경우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 실제 완성까지 몇 년 정도 걸린다고 봐야 할까요? 글쎄 요번에 원베일리 준공된 거 와서 보존하고 이전 고시하고 청산까지 가서 지금 해산을 준비 중인데 거의
한 20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조합의 단위로 봤을 때 그럴까요? 그렇죠. 아니면 그래도 뭔가 입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아니 첫 스타트부터 이제 네. 입주까지 보통 보시면 한 20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엄청 다만 걸리네요. 단위가 좀 작은 부분이나 또 같은 아파트라도 평형이 같은 평형들이 있어요. 아파트가 섞여 네. 있지 않고 네. 이럴 경우는 좀 빨라지죠. 왜냐하면 동의가 똑같이 대지집은 차이가 없으니까 분쟁이 없어요. 아하. 그래서 좀 규모가 작고 평형이 비슷할수록 예. 빠를 수는 있다. 네. 그러면 아까 그 첫 스타트부터 네. 이제 20년 정도 말씀해 주셨는데 첫 스타트의 의미는 어떤 거예요? 글쎄 이게 저 일반 민영주택 사업 같은 경우는요. 디벨로퍼나 사업 시행자들이 네. 자기가 뭐 집을 져서 잘 저 양도가 되거나 판매를 할 수 있는 지역을 골라서 하면 되는데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기본적으로 마스터 플랜이 있어요. 네. 기본 계획이라는 게. 그 기본 계획 속에 먼저 포함이 돼야 되고 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본 계획에서 정비 계획으로 가야 되거든요. 네. 정비 계획 가가지고 구역 지정이 되면은 이제 뭐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재건축은 안전진단을 거쳐야 되고 한 번 더 거쳐야 돼서 안전진단을 거치고 난 뒤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제 조합하고 조합이 또 건축 심의를 거쳐서 사업시행 인가하고 관리처분 인가하고 이런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영주택 사업은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소유권을 확보해서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인데 네.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은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동의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합원들 개개인이 n분의 1이 주주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 사이에 또 마찰이 일어나면 또 오래 걸리고 그렇죠. 빨리 이제 단결해서 합심해서 하면 조금 더 빠를 수도 있는 네네 거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은 네. 아파트 단지 이제 플래카드가 네. 현수막이 네. 네. 내걸릴 때가 있습니다. 네. 주로 안전진단 통과하면은 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타트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예. 특히 재개발은 안전진단 제도가 없으니까 예. 재건축의 경우는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사업 진행상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은 정비 계획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현행법은. 네. 그래서 강남의 모 아파트의 경우는 정비 계획만 들어가는데 10몇 년이 걸린 경우가 많거든요. 안전진단 통과를 못해서. 아니요. 안전진단을 통과했어도 정비 계획이 그렇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 안전진단이라는 제도가 사실은 정권이 바뀌면서 재건축을 풀고 조이는 지렛대 역할을 한 일종의 게 사실입니다. 수도꼭지처럼 계속 그렇죠. 조였다 풀었다. 그래서 요번의 경우는 2023년도에 안전진단에 대한 4가지 항목이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주거 환경이나 안전성이나 이런 4가지 항목이 있는데 안 해주려고 하면은 안전성, 건축 안전성에 대해서 구조 안전성을 갖고서 점수를 많이 주고 한데 요번에는 50%에서 지난 정부보다 30%로 다운됐으니까 아무래도 완화가 됐겠죠. 그다음에 주거 환경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주로 주차 대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주차 대수에 대한 비율도 15%에서 30%로 상대적으로 올라갔어요. 네. 구조 안전은 떨어지고 따라서 안전진단의 부분이 상당히 완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네. 이번 정부에서는 한 30년 넘은 집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없이도 추진할 수 있게 바뀌지 이제 않았나요? 핵심은 어디 이렇게 있어요. 기본 계획 마스터 플랜 속에서 끄집어내서 이제 정비 계획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정비 계획으로 넘어가려면 안전 진단을 예비 안전, 정밀 안전까지 통과해야지만 정비 계획 위반이 비로소 가능하게 됐어요. 예. 그랬는데 요번 그 2024년도 11월 14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 그러니까 아마 내가 볼 때는 늦어도 올 연말에는 통과될 거로 보고 통과된 이후에 6개월 이후 효력 발생이 하니까 늦어도 2025년도 7월 1일부터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정비 계획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넘어가서 한참 진행하다가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을 때까지만 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니까 상당히 사업 진행이 안전진단에서 2, 3년, 3, 4년 걸리게 되면은 거기다 또 정비 계획까지 늦어지게 되면 어려웠는데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것이죠. 앞뒤로 걸리던 오랜 시간을 네. 단축할 수 있다라는 네, 그런 그래서 의미군요. 이 법안이 통과된 것이
재건축 패스트 트랙 법안이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얘기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D등급 이하를 네. 받아야만 했는데 이게 D등급 이하라면 어느 정도 상태예요? 뭐 겉으로 막 철근이 보여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막 뭐 그 정도는 아닌데 실질적으로 재건축은 30년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따져서 예. 그 안전진단 부분을 이제 테스팅을 하는데 예. 지금은 그 점수 배점이 달라져 가지고 예. 구조 안전성이 50점에서 30점으로 떨어지고 주로 밑에 있는 하부 배점들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은 통과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보여집니다. 들어서 똑같이 뭐 한 35년 된 아파트가 네. 옆에 단지는 몇 등급이 나오고 네. 그 옆에 단지는 다른 등급이 나오고 막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데 최근에 그 고시문이 바뀌면서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걱정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완화를 시켜놨고 어허. 그다음에 정비계획 들어가기 전에 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느긋하게 사업시행 인가 때까지만 하면 되니까 아. 충분히 뭐 커버가 되지 않고 그 사이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면 그럼 보통 이제 네. 그 안전 진단에 대한 그 점수 배점이 좀 낮아지고 네. 그게 또 의무화가 또 사라지고 이러면서 한 2년 정도는 앞당겼다 이렇게 봐도 돼요. 뭐 그러면? 훨씬 그 정도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또 하나 그 네. 조합을 설립하지 않습니까? 네, 네. 같은 이제 뭐 입주민들 네, 네, 차원에서 이 조합이라는 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조합이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보면은 기본계획 통과하고 그다음에 정비계획 통과하고 안전진단 통과하고 나서 네. 그렇게 되면 정비구역이 지정되거든요. 네. 그러면 사업의 면적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네, 그런 면적이 확정이 되면은 그 안에 토지 등 소유자의 수가 확정이 돼요. 예. 소유자의 수가 확정이 된다고 그쵸. 봐야 되겠죠. 그 사람들이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을 해요. 네. 물론 이제 건너뛰는 단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예외적인 거라 추진위원회에서 구성이 돼가지고 이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네.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개최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부대 조건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 아다시피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조합이 앞으로 나가야 될 행동 규범이라고 할까요? 그런 조합 정관들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이 정관 속에는 여러 사람들이 권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관을 어떻게 통과시키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승패가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관에 쓴 내용에 네, 따라서 그렇죠. 입주민 사이에서도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어서 비근한 예로 예. 최근에 그 뭐 상가 소유자들한테 아파트 공급을 뭐 해주냐 마냐 하는 그 대법원 네. 이제 서울 고등법원 판례가 있었고 했는데 예. 그 정관을 고치는데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거냐 아니면 과반의 동의가 필요한 거냐 이러한 부분들도 미리 만들어 놓지 않고 정관을 바꾸려고 하면은 그렇게 어렵다는 것이죠. 그거는 또 전원 찬성이어야 되느냐 과반이어도 되느냐는 정관상 적기 나름. 아니 그건 아니더라도 지금 만약에 그런 정관에도 내용조차 얻게 되면은 그걸 새로 삽입하려면 그런 종류의 중간중간에도. 그리고 그 동의율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에서도 그 견해가 좀 갈리고 그래서 나중에 그렇죠. 다루면 되겠죠. 그리고 조합을 만들려고 해도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관이 되어 있느냐, 그다음에 그 정관에 따른 임대위원들의 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리고 이 동의가 제일 중요한 것은 조합 설립을 만드는 데 관건은 재개발의 경우는 총 토지 등 소유자 네. 수의 그 4분의 3 그리고 토지 면적의 2분의 1의 소유자가 동의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런 재건축은 또 달라요. 왜 다르냐면은 집합 건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구분 소유자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예. 같은 소유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 사람들이 4분의 3, 그 사람들이 깔고 앉아 있는 대지 지분인 4분의 3을 받아야 되기도 하고 그것만 되는 게 아니고 각 아파트에는 단지면은 동이 있겠죠, 그죠? 네. 각 동별로 과반수를 또 받아야 돼요. 그것도 충족이 돼야 돼 동시에 필요 충분 요건이라고 이렇게 네. 보시면 되죠. 거기에다가 지금 가장 예민한 게 상가의 소유자들을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상가의 소유자들은 역시 과반이에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조합을 설립을 방해하기 위해서 상가의 동의율을 인위적으로 해서 떨어뜨리기도 하고 이래서 분쟁이 많이 벌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게 또 분쟁이 벌어지는 게 서로 네. 이해관계가 다르고 또 생각이 그렇죠. 다르고 계획이 네. 다를 수 있으니까 네. 나는 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나는 반대합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분들은? 그래서 공익사업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예. 재개발의 경우에는 반대를 하는 경우에는 쭉 진행을 하다가 네. 재개발은 사실은 그 구역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조합원이에요. 무조건 찬성을 하든 안 하든 우리는 강제 조합원이라 표현하는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네. 구역이 지정이 되면 무조건 조합원이에요. 어허. 동의하지 않든 하든. 네. 그래서 과소필지나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관리처분 가서 청산으로 털어내기도 하는데 관리처분 인가를 받게 되면은 수용 재개를 통해서 미동의자들한테는 강제 취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반면에 재건축의 경우는 수용 재개이 아닌 매도 청구의 방법으로 소송을 통해서 강제 취득하는 것은 뭐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난 이거 반대하니까 네. 내 걸 돈 주고 사가쇼라고 네, 하는. 중요한 건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매도 청구를 해서 재건축의 경우에는 매도 청구 소송을 해서 그 당시 그 법원의 감정가가 또 별도로 하게 됩니다. 감정가로 현실에 맞춰서 한 80% 이상은 이제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 80%? 뭐 현 시가의 80, 90% 정도는 뭐 감정 가격 상회하는- 그 정도 나오니까 예. 그러면은 그거를 조합이 사주는 겁니까? 반대하는 사람에게? 그렇겠죠. 조합이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거든요. 그럼 나중에 그 조합은 그 반대하는 사람한테 매수해 준 걸 나중에 분양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일반 분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팔고 나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세가 눈에 보일 텐데 당연하죠. 감정가로 팔아야 되니 조금 마음 아플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뭐 확정 판결될 때까지 뭐 하고 그때까지 하는데, 감정가 올라간다 예, 이런 예. 식으로. 근데 뭐 주택 가격이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흔히들 뭐 네. 이제 그 집값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왜 재건축을 하면은 이제 계단식으로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에요. 그건 리스크 때문에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은 첫째는 모든 사람들이 일반 클라이언트들이 와서 예. 내가 재건축 사업장에 들어가고 싶다. 예. 사업장 좀 알려달라 했을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마스터 플랜 속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기본 계획 속에 먼저 들어가야 되고 이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안전진단을 통과한다든가 정비계획 통과한다든가 그다음에 추진위원회 구성이 됐다든가 하는 그 단계 거의 한 10단계 이상이 되는데 그 단계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리스크가 줄어들겠죠. 그죠? 그래서 초창기 때는 이 사업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고 그래서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초창기 때 투자한 사람들은 사실상 많은 수익을 받을 수가 있고 완전히 끝나고서 나는 완전한 게 좋다라고 해서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이후에 이제 인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그 시가가 반영된 거라 리스크는 줄어들더라도 가격은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리스크와 가격을 바꾸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여야 되겠죠. 9436님이 청취자의 가려운 부분만 콕콕 짚어주시네요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전연규 법무사와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근데 이런 의문도 듭니다. 네. 어찌됐든 간에 한 35년 40년 된 네. 아파트 살기 좀 불편한데 네. 재건축하면은 새 아파트 되고 좋지 않습니까? 네. 헌집을 새 집으로 바꿔준다는데 굳이 그러면 끝까지 반대하시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끝까지 반대하는 이유야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네. 제가 이제 최근에 본 사례들도 보면은 실제로 집안 간의 모든 인연을 끊고 혼자 외톨이로 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예 소통을 안 하고 다 거부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채무가 많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럴 경우로 깡통조합원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런 사람들이나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채무가 많은 사람들. 좀 그래서- 빚이 너무 많아서 예. 추가 분담금도 더 부담이 되고. 추가 분담금도 낼 수도 없을 뿐더러 뭐 여러 가지 이주비 대출도 그 채무가 많으면은 그 공제하고 주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아예 극렬하게 반대해서 돈을 더 받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형편이 빚이 안 너무 되는 많으면 이주비 대출도 제대로 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안 나오죠. 그 공제하고 나오니까. 그러네.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현 시세로 팔고 나가든지 네. 조합에다가 매수 청구를 하든지 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리고 또 뭐 은행 빚이 있으면은 경매를 통해서 날아가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네. 내가 여기 떠나서 어디 살라고 이러면서 또 이제 못 나가시는 분들도 많으신 거고요. 워낙 또 이제 정착하시던 곳이니까. 네, 그런 정이 들어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근데 또 하나가 이게 네. 어찌됐든 간에 재개발도 무조건 이제 조합원으로 그 지역에선 다 묶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조합원 지위를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수 있잖아요. 양도할 수 있죠. 근데 법에서 예. 이 부분이 가장 예민해요. 지금 뭐냐면은 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우리 도시정비법 39조 1항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건축물이 공유로 되어 있거나 또는 1세대의 소유자들이 같은 구역 내에서 여러 주택을 갖고 있거나 1세대의 경우는 세대별 주민등록부에 등재된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 자매까지 포함되는 개념이거든요.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상가 10개, 집 10채를 갖고 있어도 그냥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날 네. 한 가지밖에 안 나오는 거죠. 하나밖에 안 그래서 나오는 거죠. 예, 일부는 집성촌을 이루는 경우도 많아요. 여의도 같은 경우도 일부 모 아파트는 그 식구들이 모여 산다고 해서 네. 세대별 주민등록부를 등재한 상태에서 하는 직계 특히 존비속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세대 분리를 해서 살죠. 이럴 경우나 또는 한 사람이 여러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오피스텔을 내가 한 50개를 갖고 있는데 네네. 요번에 정비구역에 포함됐는데 이게 조합 설립이 되면서 1인이 다물권자로부터 주택을 소유 먼저 양수 받아서 여러 사람으로 조합이 늘어나게 되는 경우에는 네. 단독 조합원이 지위를 갖지 못하고 50명 전체가 한 사람으로 조합원으로 인정받아서 그래요? 공유지분으로 갔기 때문에 소송이 많이 일어나요. 그게 현 제도가 예, 현 제도가 그런데 이제 문제는 더 복잡한 것은요. 네. 이렇게 해서 간신히 빠져나와서 공유도 아니다, 1세대도 아니다, 또는 1인이 다물권자도 아니다 해가지고 소유권을 확보했더라도 네. 이 바로메타가 조합 설립 인가를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투기과일지구의 경우에는 서초, 송파, 강남, 용산 이 네. 4개 구역의 경우는 이렇게 해서 간신히 살아남은 한 사람이 예.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특별한 요건이 없어 상속이나 이혼하지 않으면은 상대방한테 양도를 못하도록 제한을 해놨어요. 아하. 다만 규제 지역이니까. 예외 규정을 뒀는데 그 예외 규정이 상당히 많아요. 나름대로 그 정부에서 뭐 배를 한 것 같아 보입니다만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3년 이내에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을 못 한다든가 예. 또는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3년 이내에 착공을 못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양도할 수 있다라고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각 조합에서는 항상 저도 이제 조합에서 설명회를 할 때 그러는데 불이익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때 공지를 해줘야 된다. 여러 사람한테 다주택자한테도 팔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네. 특히 이번에 그 법 통과된 거 보시면은 11월 14일 통과된 법률에 보면은 물론 좋은 점이 많아요. 네. 그런데 이 법이 특징은 패스트 트랙이라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되면은 옛날에는 그때부터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네. 조합으로 가는데 2, 3년 걸렸거든요. 네. 근데 구역 지정 되자마자 기다리고 있다가 조합 설립까지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년 12월 달에는 조합될 확률이 많아요. 지금 공람을 받더라도 이렇게 되면 불시에 조합 설립 인가가 땡겨지겠죠, 그죠? 그러면은 조합 설립 인가가 늦어져야 기존의 규제 지역 내에서도 양도를 할 수 있는데 네. 오히려 설립 인가가 빨리 나오면 양도도 못하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인 거예요. 불시에 되게 되면은 상당히 곤욕을 많이 치를 거예요. 그러면 뭐 강남 같은 경우는 30억에서 50억짜리 아파트들이 많은데 네. 이럴 경우에는 타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패스트 트랙만 알려줄 게 아니라 그 주택 소유자들한테도 불시에 피해를 볼 수 있어서 이런 것들도 좀 홍보가 필요한데 오늘 마침 얘기가 나와서 그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야, 그러게요. 그런 이제 맹점도 좀 있는 네. 거고요. 또 하나 그 조합 이야기하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람이 조합장 아닙니까? 그렇죠. 보통 어떤 분들이 조합장을 하시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 하시겠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역할인데. 이 법에서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미난 일화가 많아요. 법에서는 조합장이 되거나 조합 임원이 되려면 이사 감사가 되려면 네네. 그 소유권을 5년 이상 갖고 있다든지 그다음에 그 지역에서 그 선출되는 그 선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이렇게 두 가지 요건 중에서 네. 뭐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은 조합장의 자격을 줬어요. 사실상 그 지역 주민으로. 그런데 네. 그 얼마 전에 강남에서 모 위원장이 네. 10,000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서 위원장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뭐 한간의 기사를 보고 하면 조합장이 되려면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충족이 돼야 되는데 네. 10,000분의 1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10,000분의 1 지분 뺏기 피해를 변제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도 고쳐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일부 칼럼도 쓰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받아들여져 가지고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됐어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개정되냐면은 최소한도 공유 지분을 갖고 있을 때에는 과다 지분을 갖고 있는 자. 그러니까 만약에 70대 30이라고 그러면은 조합장이 되거나 임원이 되려면 70%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을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서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해관계를 좀 같이 해야 된다. 그렇죠. 약간 좀 직업적인 조합장을 하시는 전문가들도 계시더라고요. 전부 다 직업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는 건설사 임원을 하거나 뭐 대표를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상당히 전문 지식을 많이 갖추고 계신데 또 일부는 전혀 숙지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렵고. 그러면 그 조합장 분들은 네. 왜 그렇게 조합장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뭐 좀 급여가 셉니까? 뭐 혜택이 좀 있나요? 뭐 조합장 하시는 분들이 연령이 보통 60대 넘어서 보통 70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다 끝마치고 정년 퇴직을 한 상태에서 조합을 위해서 뭐 일을 해보겠다는 생각도 있으실 거고 네. 또 직업인으로서 충분히 그 4대 보험도 되고 또 보너스도 한 400% 받고 그다음에 나중에 쭉 거의 20년 되니까 지금 잘만 하면은 직업으로서도 뭐 말년에 양자를 택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조합이 나중에 잘 되면 재건축 재개발 잘 되면 성과 보수도 좀 크게 있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고요. 뭐 일부는 지금 뭐 그래서 분쟁이 좀 서초에서는 분쟁이 되고 있는데 수십억은 아니고 더 많아요. 보통 100억 이상 되는데 100억 이상이요? 예, 그런 경우도 와. 있는데 최근에 그 서울시에서는 예산 회계 규정을 둬가지고 네. 성과급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뒀어요. 근데 그게 이제 법률이 아니고 하위 규정이라 네네네. 강제력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내용들을 이번에 그 출범하는 사단법인에서 예. 표준 정관에 이런 내용들을 담으면은 조합원들한테 4분의 3의 동의를 받게 되면은 그러면 성과급이 말정도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그 조합 설립 때 정관 쓰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이제 그런 내용도 다 들어가야 된다. 거기에다가 조합장의 보수, 성과 그렇죠. 보수까지도 넣어야 적어놔야. 근데 또 어찌됐든 간에 그 조합장의 능력이 좋아야 재건축 재개발도 또 빨리 될 것 아닙니까? 당연하죠. 우유부단하고 판단을 만약에 못 내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분들은 그분들하고 사업이 지체되고 그 뭐 경제학에서 레이쇼라고 하죠. 보통 회전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부담이 늘어나는데 뭐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또 훌륭히 수행하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는 그 양극화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조합장의 능력에 따라서요. 뭐 일례를 들어서 뭐 어디라고 특정할 수는 없고 네. 같은 지역에서 길 건너 양쪽에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지켜보고 경험했던 단지인데 먼저 시작한 단지는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하는 법률에 의한 재건축 부담금을 부담하게 됐고 네. 건너편 단지는 2017년도 12월 31일까지 그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해서 아하.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받았어요.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제도가 시행되기 전과 후로 한 끗 아니, 차이로 나뉜 거예요? 아니 시행은 됐는데 특별 규정이 면제 규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면제 규정을 받은 단지는 휘파람 불고 지금 나머지 단지는 뭐 6, 7억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희비가 많이 갈리지 않겠습니까? 그게 또 조합장의 능력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관계도 맞아야 하고 능력도 좋아야 하고 또 인센티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동력을 좀 살려줘야 되는데 또 그게 너무 과하면 안 되고. 근데 그 인센티브 부분은 굉장히 예민해요. 지금 예민한데 실제로 조합장을 하다 보면은 고소 고발을 많이 당해요. 그러면 이 비용들은 조합비로 사용하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예. 개인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보존해 준다는 의미도 좀 포함된다고 그러네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저항님이 조합장 잘못 만나면 조합원들의 고충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최경미님은 막말에
발차기 하던 조합장 생각나네 이렇게 보내셨는데 보통 참 별의별 일 다 있습니다 진짜. 사업 끝날 때까지 보통 한 4, 50건씩 고소 고발이 되고 소송이 많아요. 아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재건축 다 됐고 네. 입주까지 끝났는데도 조합을 청산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좀 많죠. 그리고 최근에 제가 본 자료를 보면 2020년도까지 해서 사업이 끝났는데 한 120여 곳이 네. 그 아직 해산이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기사도 나와 있어요. 예. 일전에 어느 구청회를 갔더니 구청 공무원이 그러더라고요. 한 3, 4년 됐죠. 왜 도대체 해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적으로 제도가 만들 수 없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기억이 났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은요. 네. 다 끝나잖아요. 끝나면은 이게 뒤치다거리 할 게 무지하게 많아요. 청산을 했는데 나중에 날라오는 게 보면 지방세 저 별도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상가 소유자라고 분쟁을 통해 가지고 시끄러워 가지고 상가하고의 분쟁에서 소송 비용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체납금 일부 근데 아파트를 팔고 나간 조합원들이 내야 되는 세금까지 나눠오는 경우도 있어서 실제로는 고의적으로 해산을 미루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이유로 사실은 미루고 있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법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2022년도인가 그때 이렇게 이전 고시가 끝나고 나면은 1년 이내에 네. 해산 총회를 통해서 해산을 하도록 강제를 하고 있는 규정을 뒀어요. 근데 또 이제 조합 방식으로 또 워낙 시끌시끌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신탁 회사를 네. 통해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네. 쪽도 좀 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신탁 회사한테 맡기는 거는 그냥 그 회사가 알아서 해주시오. 우리가 수수료를 드릴 테니 이렇게 네.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게 그 신탁 회사가 주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저게 많아요. 예. 어디냐면은 그 일기 신도시 있잖아요. 선도지구. 네네. 선도지구의 배점표를 보면은 제가 이제 선도지구 시범단지하고 몇 군데를 빌라 단지를 네. 설명회를 내가 참여해서 설명도 하고 그랬는데 배점표를 보면은 다른 건 다 조건은 똑같은데 신탁사로 하거나 그런 공공시행자인 LH하고 하게 되면 가점을 준다라고 밑에다 부기를 달아놨어요. 그 사람들이 LH 경우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요? 복잡하고 인원도 딸리고 하니까. 근데 신탁사에서는 일단은 달라들죠. 그래서 민간 기업이니까. 요번에 60몇 개 선도지구로 신청을 했는데 네네네. 전체가 다 신탁사로 같이 가는 걸로 해놨어요. 아 그래요. 그 요번에 제가 그래서 책을 하나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은 선도지구 지정과 그 재건축 사업의 진행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 사업장에서 앞으로 조합은 없다. 그러면 없으면은 조합 대신에 누가 하냐면은 신탁회사인 지정개발자가 자기가 조합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과연 이게 선도지구 때 같이 간다고 해놓고 예. 이게 과연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왜냐? 거기에다 이제 공공기업 비율도 높고 그러니까. 네네네. 그리고 신탁사 우리 처음에는 가점 받으려고 했는데 너네들하고 못 가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라 앞으로 이걸 어떻게 조정할 건가 하는 것도 사실은 앞으로 짚어야 될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기사 뭐 소송은 신탁사한테 걸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신탁사랑 하는 게 재건축 속도가 빠릅니까? 아무래도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법이 일부가 좀 개정안이 올라와서 예. 신탁사도 일부러 구역지정 되기 전에라도 업무 협약을 청해서 통해서 MOU를 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을 해놨는데 신탁사가 되면은 추진위원회하고 조합이 건너뛰잖아요. 동의 단계를. 네네네네. 이렇게 해서 바로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요번에 그 선도지구 설명회를 하는데 소유자들이 역시 예민하더라고요. 지정개발자로 가서 하는 거는 좋다. 네. 그런데 내가 주택을 5개를 갖고 있다. 나 임대사업자다. 그러면은 나는 언제 양도를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하. 그래서 그 취지는 뭐냐면은 야, 지정개발자로 해서 빨리 앞당기는 것도 좋은데 네. 내가 매도 타이밍을 도저히 맞출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선도지구가 지정이 돼서 열심히 해서 내년 말에 지정개발자가 되면은 우리 법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해줘요. 의제 처리까지는 좋은데 모든 제한들이 똑같이 따라붙어요. 네. 그래 아까 얘기한 대로 공유 부분이나 일세대나 다물권자 이런 사람들이
여유 있게 있다가 그리고 임대 기간도 임대 사업자는 임대 기간도 충족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앞으로 당겨지게 되면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문제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게요. 네. 또 요것도 하나 네. 여쭤볼게요. 이제 조합원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게 네. 어떤 집을 분양받느냐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보통 이제 일반 분양보다는 그래도 조합원들이 조금 더 먼저 좋은 분양을 또 받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기존에 살던 집보다 더 큰 집을 받을 수도 있나요? 이거는 그럴 수 있죠. 분담금만 더 내면 되는 겁니까? 분담금만 낸다고 되는 건 아니고 예. 이 더 큰 거를 받으려고 하면은 조합원으로 일단은 들어가야 되겠죠. 그쵸? 예. 더 조합원으로 들어가되 일반 사업장들을 보면은요 권리가액이라는 게 있어요. 권리가액. 예, 그게 이제 관리처분 계획 기준일을 해가지고 종전 토지의 그 평가액을 나열해 놓은 건데요. 뭐 한담동 모 조합의 경우에는 보면은 1번부터 3,000번까지 순위를 쫙 정해놨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권리가액이 밑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은 작은 평형, 그리고 위에 권리가액이 높은 사람들은 큰 평형으로 해서 신청을 받게 되고 그게 이제 분양 신청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분양 신청을 받아가지고 분양 설계를 하게 되는데 어디에다 뭘 배치하고 하는데 그 제일 비싼 거를 사가지고 들어가면은 큰 평을 받을 수 있겠죠. 네. 다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다물권자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조합 설립 인가 때 안 팔고 두세 개를 갖고 있다가 네. 그걸 합산을 통해서 큰 평형으로 가든지 또는 완 플러스 완을 받든지 합산이 가능해요? 합산이 가능해요. 우리 이거 도시정비법 그 74조에 보면은 관리처분에서 합산을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큰 평형을 받고 돈이 나오면은 청산을 받고 아니면은 나는 그 큰 거 필요 없다. 네. 그 60제곱미터짜리 하나 더 달라 해가지고 그거 받고 정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받게 되죠. 또 하나 요거 여쭤볼게요. 네. 그 초과이익 환수제가 있지 네. 않습니까? 이게 조합원 자격을 획득했다 하더라도 네. 나중에 이익이 나면은 얼마를 이제 공공에 기여를 해야 하는 예, 예. 초과이익 환수제. 이것도 또 신경을 써야겠죠. 지금 제가 전번에도 유튜브에서 한번 써놓은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초과이익 환수에 가는 부담금에 누가 낸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이제 조합원들. 근데 조합원이 내는데 문제는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이득을 보고 팔고 나간 사람은요 부담금 안 내요. 근데 노인네들 갈 데 없어 결국 자기 고향에서 내 집에서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부담금이 부과가 돼요. 그게 맹점이죠. 오, 그래요? 크게 보도가 안 돼서 그런데 이 재건축 부담금이 가장 큰 맹점은 실제로 실소유자가 거주하겠다고 하는 사람한테만 부과를 하고 중간에 이득을 받고 팔고 나간 사람은 없어요. 역설적인데요. 중간에 차익 실현을 한 사람한테는 초과이익 환수금이 안 붙는다고. 어떻게 그렇죠.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그 규정을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그래서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깔고 앉아서 계속 앉아서 사는 사람들은 미실현이라 이게요. 그렇죠, 수익을. 그렇죠. 이익 실현도 안 했는데. 근데 실제로 미실현 이익을 받은 사람한테는 부과를 하고 팔고 나간 사람한테는 부과를 안 하는 것은 법률적인 맹점이 아닌가.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이죠. 야, 그래요. 요건 조금 더 저희가 또 한번 들여다볼게요. 네. 그리고 이원국님이 그 네. 재건축 시세가 너무 높아서 과연 분양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네. 0358님도 네. 작은 평수에 사는데요. 25평 분양받으면 추가 분담금이 많다 하니 걱정입니다. 네. 특히 요즘에 뭐 건축비도 많이 오르고 네. 분담금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네. 실제 뭐 현장에서 분위기나 부담은 어떨까요? 이거 얘기가 좀 예민하긴 한데 예. 실제로 조합장들이나 임원들이 비리나 이런 걸로 해서 네. 공사비가 올라가고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네. 최근에는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그 당시에 500만 원에서 550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얼마 전에 송파에서는 811만 원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죠? 예. 평당 3.3제곱미터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 법에서는 공사비 검증 시스템이 있어요. 공사비가 뭐 10%가 올라가게 되면은 네. 공사비 검증을 받도록 하고 조합에서 뭐 LH나 부동산원에다 신청을 하게 되는데 부동산 검증의 시스템이 실제로는 법에는 나와 있지만 유명무실해요. 왜냐하면은 첫째는 그 검증하는 시스템이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료를 가지고서
검증한 자료를 평가해서 도급계획에 참여를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일체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검증을 해도 시공사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 시간만 얼마 가고. 전에 대법원까지 간 판결이 있었는데 네. 건설사가 요청하는 그 또 분담금을 또 줘야 된다는 그런 방향으로. 그것은 이제 판결이 주로 뭐 다른 것도 있는데 에스컬레이터 형식으로 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은 그 부분 해주는 것은 인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나왔어요. 공사비 부담이 올라간 걸 예. 반영을 해줘야 한다. 아니 그 에스컬레이터로 특약 조건을 다뤄놓은 게 있는데 그거는 뭐 판례에서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가장 심각한 것은 이게 초창기에 공사비 검증은 문제가 안 돼요. 그나마라도. 네네네. 근데 관리처분 단계에 가지고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요청을 하거든요. 조합에서요. 예. 10분의 1이 넘으면은 그 10%가 넘으면은 그러면 구청에서는 그걸 접수를 해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검증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LH나 네네네네. 한국감정원에 부동산원에. 네. 그런데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니네들 타당성 검토 충분히 일리가 있다 해서 법에서는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신청을 해서 검증 요청을 하면은 여기서 검증을 하겠죠, 그죠? 해서 자료를 구청을 통해서 이렇게 조합에서 주면은 시공사들은 그 부분을 법정으로 구해받질 않아요. 신청만 하도록 되어 있지 그 결과를 반영한다든가 하는 제도가 전혀 없어요. 공사비 어떤 세부적인 내역을 뭐 입증한다라든지 그렇기보다는 그래서 이번에 새로 개정된 법안이 좀 올라와 있는데 아직은 본회의 통과는 안 됐는데 공사비 검증을 할 때 되면은 최소한도 일이 대가나 여러 가지 요청을 해서 품셈을 해서 만들어야 된다. 또 이게 그 분담금, 네. 건축비가 또 너무 많이 올라가면은 뭐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주택 공급에도 또 이제 악영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합하고 시공사가 같이 공멸할 수밖에 없어요. 잘못하면은. 저희가 전현규 법무사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아유, 이야기 나눌 게 정말 많네요. 이거 많죠. 거의 한 20년 걸리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다 보니까. 해서 그렇죠. 저희는 이야기를 거의 조합 설립까지만 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전현규 법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철도와 서울 지하철,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다음 달 5일과 6일에 공동 파업을 진행한다고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가 밝혔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2년 9개월 연속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2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 전망치가 97.3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1년 뒤 집값이 지금보다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는 소비자가 11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와 아파트 매매 감소, 매매 가격 상승세 둔화의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출시된 지 한 달 만에 60만 명이 넘는 소비자가 가입했습니다. 다만 청구 간소화가 가능한 병원 수 한계 때문에 실제 청구 건수는 2만 5천 건에 그쳤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성공예감 애프터 서비스 오늘은 유혜진 리포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청취자분들의 질문 어떤 게 들어와 있나요? 네, 어제 슬기로운 세무생활 시간에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장춘님, 병원비를 카드로 내면 카드 사용과 의료비 중 어떤 걸로 보나요? 하셨습니다. 네. 요거를 그 세무사분에게 들어볼까요? 모든 근로자는 이 내용은 제가 따로 준비를 했는데요. 네네. 카드로 병원비를 결제를 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으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비를 결제하실 때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시는 게 세금적으로 가장 유리하다고 합니다. 카드와 의료비 세액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네. 있다. 네. 다음은 김경수님의 질문이 있네요. 네, 친구가 연말정산하면서 세금을 더 냈다는데 그 기준이 궁금하고 신용카드를 연봉의 절반 이상 썼다던데 이러면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나요? 하고 문의 주셨습니다. 네네네. 답은 하이엔드 세무회계 조진혁 대표 세무사에게 들어봤습니다.
모든 근로자는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를 차감하고 지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급여에서 매달 징수된 소득세와 1년간의 급여를 다 합산해서 연말정산 시점에 재계산한 소득세를 비교해서 급여에서 징수된 소득세가 더 작다면은 추가 납부를 하고 징수된 소득세가 더 크다면 환급을 받는 구조입니다. 신용카드를 많이 쓰면은 세금이 더 낼 수도 있다. 이거는 사실 잘못된 정보고요. 신용카드를 많이 쓸수록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통해 세금은 더 감소하고요. 신용카드 공제를 한도까지 최대한 반영해도 아마 지금 추가 납부가 나오신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 더 들어볼까요? 네, 오성열님, 저소득층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하셨는데요. 이어서 설명 들어보시죠. 네. 저소득층 분도 일단 연말정산은 다 해야 되는데요. 다만 기본 공제만으로 이미 납부할 세금이 없이 이미 냈던 원천세가 전액 환급이 된다면은 굳이 연말정산을 안 해도 이미 다 환급이 되었기 때문에 진행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회사 측에서는 기본 공제만 반영해서 마감을 한 다음에 연말정산을 끝내면 되는 거죠. 하긴 해야 되는데 공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음 질문은요. 네, 어제 돈벌이 투자백서 시간에 재산 신탁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 안진아님이요. 신탁 운영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하셨습니다. 재산이 있는데 나중에 우리 자녀한테 한 방에 그냥 상속으로 주는 것보다 네. 뭐 몇 년간에 월별로 얼마씩 나눠서 주세요라고 나의 재산 이제 신탁할 수 있다라는 건데 금융회사들이 하죠. 당연히 수수료가 있습니다. 한 은행의 사례를 보면요. 기본 보수가 수탁재산 1억 원 미만일 때는 100만 원. 네. 뭐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0.4% 이런 식으로 있고요. 집행보수도 나중에 0.4%가 한 번 더 붙게 되고 나중에 개별 신탁 보수는 요거는 또 이제 약정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해서 실제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구체적인 그걸 이제 금융사에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혜진 리포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1월 26일 순서 모두 마치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